많은 말씀을 하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김경률 전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마음고생도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몸고생보다는 왠지 직접 후보로 출마하신 건 아니니까 몸고생보다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결과는 당연히 아쉬우셨을 거고. 많이 아쉽죠. 예. 이 지난 얘기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거는 없는데 사실은 예. 만약에 정치권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총선 당일날까지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 좀 못 됐죠? 예.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됐군요. 예. 됐는데 야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은 결과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의미 없는 과거 회상을 해본다면 어느 순간이 제일 아쉬우세요? 직접적인 답보다는 예. 또 한편으로 의미 없는 말씀을 저도 해보면 예.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 당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탔을 때. 예. 야, 지금 과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라든가 공천된 후보 면면들을 보면 200석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과반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들뜰 때냐. 예. 이제 답변으로 돌아와서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종섭 전 대사 네.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 관련 사태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민주당 공천 문제 때문에 2말 3초에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아서 치고 올라갈 때 네, 이종섭 전 대사 문제가 터지면서 꺾였다. 네, 그 순간이 제일 아쉽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다시 일어나려면 예. 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뭐 대책이 나올 테니까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원 보시기에 제일 큰 원인은. 앞선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그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정말 우리 고꾸라진다라는 수직 낙하하는 그런 이제 지지율 그래프를 봤었고 그 이후로 저는 반등할 거다. 다들 그렇게 예측했는데 반등하지 못했고 역시 저는 소통의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당 내에서 누구와 누구의 소통이요? 우선 가장 좁게는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또는 당 내부의 소통 그리고 당과 국민의 소통. 무슨 말씀이냐면 역시 이 자리에서입니다마는 소위 우리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말을 했고 그때 당시 정말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폭탄을 제가 이제 몸속 끌어안았고 맞았고 또 많은 당내 인사들이 그런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인터뷰 자제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너는. 혹은 언론과 만나고 있으면 누군가 옆에 와서 정말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뭔가 감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실제 이렇게 당직자분들이 옆에 쭉 서 있습니다. 제가 기자랑 이야기하면 또 무슨 사고 치나 보자 이런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 역시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언론과 인터뷰를 깊이 하게 되고 만남도 이제 회피하게 됐었다가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수석 사태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한 2, 3일 동안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 금, 토, 일 3일 동안 당 후보, 현직 의원분들, 중진급들 이런 분들이 한 2, 30통 전화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나서서 좀 또 이야기해 주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지도 떨어지는 게 몸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묻는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라면 정말 우리 당 내에서 저희 당 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다른 목소리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목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는다. 앞서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소통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유난 갈등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물밑에서라도 용산하고 당 지도부하고 용산 대통령실 정무라인하고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실상을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조차도 뭐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무작정 기다리는 듯한 모습 요구하고 그에 따르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떤 국민의 뜻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주기를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듯한 네. 그런 느낌.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하고 당 지도부하고 예. 선거 패배의 책임을 따진다면 어느 예. 쪽이 크다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실의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어느 정도 비율로? 한 우리가 100으로 놓고 본다라면 전체 책임을 예. 20대 80에서 한 30대 70 정도로 예. 당의 책임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죠. 어쨌든 당이 선거를 주도한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당의 책임은 없을 수는 없대. 예. 저는 20대 80 혹은 30대 70, 20에서 30 정도 비율이 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 얘기는 봅니다. 이종섭 전 대사나 황상무 저 추석의 문제를 예. 빨리 정리하지 못해줬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에 비친 모습.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네.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있었던 기사들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예. 아니 당이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이종섭 전 대사 귀국시켰고 자진 사퇴했고 네네. 황상무 전 수석 사퇴시켰고 뭐가 문제라는 거야.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이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책임론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 예. 일각에서.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이제 뭐랄까요 답변 예. 혹은 이제 반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반응을 해야 되나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예.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형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강영욱 씨요? 네, 그렇죠. 네, 저는 홍준표 시장 대통령 강영욱 씨?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제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죠? 강영욱 씨가 제일 잘 알 거라는 말은?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봤더니 2017년 홍준표 대표가 이와 같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진다.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말이고.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 쭉 보면 과연 제가 공직자로서 맞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골프라는 키워드 하나로만 놓고 본다라면 저도 어제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골프라는 단어가 5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5번. 예. 네. 테니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입니다. 골프 등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2번째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홍준표 시장 과거 수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골프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과거 수재 시에 골프를 한 것을 두고서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분도 10개월 정도 당권 정지가 됐었던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2차례 과거 대구시장 때뿐만 아니라 경남 도지사 때도 공무원 골프 대회를 주최하려고 했었단 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분은 상당히 공직으로서 적합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분들의 일련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 것은 자 일단 적절치 않다. 위원님 앞서 이제 강영욱 씨가 대답하는 게 예, 좋겠다. 그 비유는 네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홍준표 시장 쪽에서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저의 생각이니까요. 저의 네. 생각이 그렇고 뭐 홍준표 대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수해 골프 얘기는 사실은 이 사안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보죠. 정무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책임당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뭔가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차기에 대한 어떤 고려 속 그리고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저로서는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속된 말로 차기의 대권의 유력한 경쟁자 중인 한 사람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번 기회에 좀 억제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뭐 자꾸 뭐 좌파 우파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참 고색창연한 말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좌파라는 표현이 과거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희화화했던 빨갱이란 단어의 순치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이분 계속 좌파 김경률 좌파 한동훈 좌파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는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끝나고 첫 번째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국정 쇄신하겠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뭐 조만간 앞으로 이제 입장을 좀 밝히겠다. 형식이 기자회견이 될지 대국민 담화가 형식이 될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가야만 한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것처럼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 답변도 알고 있다라고 하셨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고 이제 물으셨는데 저희 당으로서는 그리고 대통령실로서는 이 총선에 준하는 모의고사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강서구청장 그렇죠. 보궐선거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문제와 답안이 똑같이 주어졌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예방주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뭐랄까요? 시나리오가 재현되는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저는 해답은 이미 주어졌고 다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의 실천 의지가 문제인 것 아닌가.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이 항상 옳다라는 그런 담화를 실천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어떤 의지에 달려있는 것 아닌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 국민들 눈에는 적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스스로 좀 실천으로서 보여줌으로써 뭔가 내비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도 국민은 항상 옳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제기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총선 끝나고 그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건데 뭘 보면 대통령실이 정말 변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달라졌는데 요걸 느끼게 하려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선은 뭐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그리고 저희 당내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대표도 전 대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뭐 야당과 협치 이제는 용산이 그리고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민심이 뚜렷한 만큼 예컨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럼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대통령실이 정말로 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뭐 총선이 크게 졌기 때문에 뭐 당이 좀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몫을 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관측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친윤 핵심 의원들이 다 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또 반론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내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다른 목소리 혹은 목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파열음이 발생할 것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야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용기, 의지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퇴 이후에. 네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어떤 여의도식 정치의 권역을 벗어나기는 이제는 힘들 것이다. 이건 역시 본인의 의지를 벗어난 부분이고 한번 이렇게 뭐 인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오고 이번 총선을 어떤 뭐 가장 책임을 지고 많이 뛴 선수일 텐데 이분이 정치권역을 벗어나긴 힘들 거라고 보고요. 어떤 식으로든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민께 봉사하는 영역이라고 했나요?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정치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아무래도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 출마할 거로 보십니까? 출마 안 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죠? 뭐 이와 같은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많이 겪진 못했지만 어떤 본인의 성격. 그래요? 예. 저는 뭐 우리 진행자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뭐 영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성격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번 총선 참패에 본인이 내 책임이다라고 했으니 바로 예, 나오진 않을 거다 이런 의미세요? 그렇습니다. 예. 뭐 맺고 끊는 그런 부분은 확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 사퇴한 이후에 뭔가 대화를 좀 해보셨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 뭐 비대위원분들이 짧게 전화 통화했듯이 예. 저 역시도 이제 되게 뭐 정치적 충격 속에서 지냈었는데 정말 전화한 기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네. 여당 지도부로. 예.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 비대위원을 맡기 전에도 종종 그와 유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난 지금도 정치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있을 때도 뭐 그런 표현을 했었고 이제 여의도에 발을 디딘 것인데 이 말씀이 좀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좀 버릇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 역시도 정치 권역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나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라는 권역 내에서 뭐 그게 여의도의 범위든 아니든 정치에 발을 담궈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꼭 여의도가 아니더라도 김경률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국민의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